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4년 만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건데요. 북한은 예고한 대로 요새화 작업을 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남북을 연결한 육로를 폭파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대구 간단하게 보고 오시죠. 네. 네,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참 기사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보시면서? 제가 이제 양쪽에서 그러니까 예. 경의선에서 폭파하는 장면도 보고 동해선에서 이제 폭파하는 장면도 봤는데요. 경의선에서 폭파하는 장면이 조금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폭발력이 크게 이렇게 했고 아무래도 이제 동해선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평양으로부터 그래서 조금 작게 이렇게 폭발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걸 보면서 드디어 이제 북한이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남북 간의 단절을 저런 식으로 생쇼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럼 이제 완전 정말 육로가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경의선 예. 또는 뭐 동해선 그러면은 철로만 생각하잖아요. 철도만. 그렇죠. 그런데 도로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대전, 서울,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 가는 것을 우리는 1번 국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번 국도를 이제 우리 편의상 그냥 경의선 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을 거쳐서 강릉, 그다음에 삼척, 원산, 함흥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7번 국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해 북부선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동해선으로 얘기하는데 거기도 지금 철로만 있는 것이 철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개성공단이 주 교류 협력의 대상이었으니까 개성공단까지 오는 도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지 거기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도로를 지금 폭발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류 협력과 관련된 대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그런 생쇼를 했다 이렇게 보죠. 예, 북한이 이번에 폭파한 도로가 군사 분계선에서 거리가 10m밖에 떨어지지 네네. 않은 곳인데요. 이 도로에 수십 개의 구덩이를 파고 TNT를 넣어서 터뜨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폭파한 거를 좀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 폭파될 것 같았지만 이 구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원래 생각보다 그렇게 TNT를 많이 넣어도 도로 폭파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건물 폭파하는 게 훨씬 쉬워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꽉 차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폭파하는 게 쉽지 않고 결국은 이제 광석 같은 게도 우리 거기 파낼 때 거기 구멍 뚫어 가지고 TNT 넣어 가지고 폭파하잖아요. 아마 남자분들 중에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도로 대하구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들었을 거고요. 특히 이제 공병 이제 이렇게 그 근무를 하셨던 분은 도로 대하구를 만드는 것이 자기의 이제 일종의 업무 중에 하나니까 이런 데 대한 이제 관심이 아마 많았을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갑 부대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거든요. 그 수단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지뢰지대를 설치한다든지 용치를 이제 뭐 거기다가 만든다든지 철조망을 만든다든지 대전차 방벽을 뭐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지만 실제로 도로를 절단해요. 도로를 절단하면은 전차가 도로 절단한 대로 밑으로 내려갔다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절단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군에서는 전문 용어로 도로 대화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도로 대화구 형태로 그렇게 도로를 폭파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리가 얼마만큼 될지는 뭐 이제 좀 더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그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했고 뭐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건 볼 때는 아닙니까? 이제 요새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엄청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를 폭파시킨 곳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10m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이 도로 폭파를 시키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러면은 도로 폭파만 해놓고 북쪽 지역에 그냥 가만히 둘 거냐? 그렇다면 도로 폭파한 북쪽 지역에 일종의 성 같은 것을 구축할 거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차방벽을 세우고 거기다가 참호를 만들고 거기다가 중화기를 갖다 놓고 일종의 성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북한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2km 지점까지 그거는 북쪽의 비무장 지대잖아요. 그 2km 지점 북쪽에다가 뭐 철책선을 치든 지뢰지를 치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군사 분계선에 지금 직접 연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비무장지대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런 폭발을 한다든지 여기서 지금 어떤 축성을 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거면은 정전협정을 완전히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만 보고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고 사실상 북한은 살라미 전술처럼 조금씩 그래서 늘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되거나 더 확장되거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우리 정부나 군에서 아주 여기에서는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북한이 폭파시킨 도로는 우리 국민 세금 무려 1,800억 원이 투입된 도로잖아요. 네. 그야말로 우리 세금이 공중분해가 된 건데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지난번에 2020년도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그거 한 450억 정도 예. 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인가요? 거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1,800억이나 들었는데 네. 이것도 아마 그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손해배상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설령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현실화 될 거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2000년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 오면서 북한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무상 원조도 많이 했지만 또 쌀과 비료 등에 대해서 이렇게 차관 형식으로 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관 형식으로 준 거 지금 하나도 못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배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령 그런 데 대한 결정이 청구한 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이거 북한은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새화 작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북한이 이제 도로 절단 작업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조금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두 국가론 그리고 이제 적대적 두 국가와 그리고 교정국 관계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5일 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정연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거기 들어가는데 통일조항을 드러내고 영토조항을 삽입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통일조항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재 상태로는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고 자꾸 이제 탈북자들이 생기고 한류를 이제 따라가게 하고 한국말을 따라가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체제 유지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라. 그리고 완전히 두 국가로 가서 영토 조항을 신설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뢰지대도 설치하고 방벽도 설치하고 철로도 드러내고 무슨 뭐 가로등도 드러내고 침묵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판이죠. 그 결정판으로 도로를 폭파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생쇼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국제사회를 향한 그런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제 김정은이가 작년도에 두 국가론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뭐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그러지 언제 이걸 따로따로 국가고 분리됐다고 생각하나요? 안 하잖아요. 한민족인데 그냥 두 국가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생쇼를 하니까 바로 그냥 이제 막 이제 특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제 타전이 되는데 드디어 이제 교류 협력의 시대는 지나가고 뭐 대결의 시대가 왔다. 가장 이제 지금 그 시점이 다가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국제사회 두 국가론이라고 얘기 백날 해봤자 소용없었는데 이렇게 생쇼를 한번 하니까 국제사회가 이걸 어느 정도 받아준다는 그런 이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최종적인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보는데 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형태로 북한이 두 국가론의 구체적인 가시적인 그런 행동들을 해왔지만 이렇게 폭파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남북 간에는 이제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북한 주민한테 주는 어떤 의도도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대한 희망 버려라. 절대로 한국으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체제에 충성해라. 자, 도로까지 이제 다 폭파돼서 갈 데 아무 데도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중성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 폭파되는 장면 우리는 합참이 공개했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주민들한테 공개할 가능성 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2020년도에 그 남북한 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그 폭파한 거 있잖아요. 그거 북한이 공개를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공개한 이유가 뭘까? 남북 관계를 단절한다는 2019년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결렬 이후에 그 받은 충격을 거꾸로 그냥 다 그냥 쏟아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노동신문을 통해서 오늘 이제 폭발을 했으니까 내일 새벽 노동신문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여준 영상은 대한민국이 찍은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우리의 각종 그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서 찍고 또 동에서도 찍고 그걸 이제 이게 텔레비전 방송국에 제공해 줌으로써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 찍은 영상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극적인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것을 영상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이제 내일 노동신문에도 내보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절대로 딴 생각 품지 말아라. 적대적인 두 국가고 교정국 관계다. 적개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걸 공개할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군은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번 폭발을 감행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북한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추가적인 도발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야 할까요? 예, 뭐 북한은 53년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도발을 해왔는데요. 뭐 추가 도발은 계속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무인기 사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죠. 하나는 이제 국제 도발의 가능성이 있고요. 예. 다른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 위반되는 그 전략적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도발 같은 경우는 서해의 NLL 상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국제 도발도 있을 수 있고요. 북한에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드론을 뭐 심야나 이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한국에 침투시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국제 도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찰 위성 아마 곧 발사하겠죠. 이런 것들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위반되는 거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북한이 9월 달에 12축 24륜짜리 정말 그 초대형 미사일 발사대,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공개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험 발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상각도 사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북극성 4행 5형이라고 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것도 시험 발사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선거가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이런 그 도발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미국 정부의 협상을 위해서는 더 큰 도발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국방과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뭐 이름은 저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기는 한데 이거는 그 폭파와 관련 없이 무인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죠? 네, 저도 이제 이 협의회는 뭐 제가 이제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거거든요. 사실상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것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의 NSC가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는 안보, 국방, 뭐 외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뭐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또 결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이 이제 이번에 국방과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
비상설 협의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좀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은 외교 분야는 빠지고 주로 이제 그 안전 분야하고 국방, 그다음에 뭐 총참모부, 군사 분야 이런 사람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찰총국장, 총참모장, 국방상, 국가보위상, 군수공업 담당 비서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회의를 주재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에 나온 결론은 전쟁 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 행사에서 견지할 그런 과업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예, 그걸 보면 결국은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정찰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다 받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총참모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뭐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의 편을 들고 있지요. 남한 무인기가 북한 영토에 침입해서 삐라를 살포했다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참 러시아스럽다 이런 생각은 러시아스럽다. 들고요. 네. 네, 러시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한국군이 드론을 북한 영공에 아마 침투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주권 침해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실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김여정이도 두 번째 담화를 통해서 12일 날이죠. 두 번째 담화를 통해서 마치 한국의 민간 단체가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처럼 이런 이제 담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담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랴부랴 담화를 다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무려 나흘에 걸쳐서 4번의 담화를 발표를 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국군한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야 결정적인 뭐 증거를 포착했다 내놓지도 오늘 않으면서 낸다고 하죠. 예. 네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김여정도 지금 그 담화를 통해서 한 얘기가 이게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라고 하면은 명백한 주권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한번 보시죠. 2014년도에 북한이 그렇게 무인기를 다 보냈었고 2017년도에도 보냈었고 2022년도 12월 달에는 무려 5대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짓고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주권 침해잖아요. 거기다 사과를 하고 뭐 주권 침해도 하고 얘기하고 내정 간섭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잘못했다고.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김여정이 그런 말을 한번 했다고 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이게 주권 침해고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뭐 무기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더 급한 쪽은 러시아 쪽이죠.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니까 총포탄이 여전히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병력과 그리고 인력 또 이제 북한으로부터 좀 송출받기를 원하고 파견받기를 원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마침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러시아 하원이죠. 두마라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6월 19일 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거 이제 비준했단 말이죠. 마침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무인기 침투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나고 또 김여정이가 여기에 대해서 주권 침해 행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한마디 거둔 건데 그 거둔 것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금 러시아가 침해했다 이렇게 보죠. 예. 북러 조약에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뭐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북러 조약이 비준 절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파병설을 주장하고 있죠.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이제 비준을 하고 나서도 다시 이제 비준서가 통상 이제 상호 외교부 장관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비준서를 교환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부터 지금 이제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총포탄을 공급해 왔잖아요. 사실상 122mm를 기준으로 하면 300만 발 가까이가 이미 북한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넘어간 상태고, 게다가 북한군 6명이 지난달 말 루안스크 주에서 이렇게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군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그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이 정규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일련에 이제 나중에 퍼즐을 맞춰 보면은 다 답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북한이 어느 정도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판단하에 젤렌스키가 이 말을 했을 거고 이것을 고위 이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로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북한군의 규모에 대해서 발표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실장님 마지막 한 1분 정도 저희가 답변 시간 드릴 수 네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 맞아요. 도발 걱정도 있고 다양한 네네.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가는 편이 맞다고 보세요? 예, 도발 걱정을 이제 많이 아마 하실 텐데요. 그 도발 걱정은 아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대해서 적각 이제 전투 태세를 전방에서, 준비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텐데요. 사실상 이제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는 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2015년도에 목함 지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북한은 준전시 상태까지 선포를 했었던 게 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낮은 단계에 지금 8개 포병여단에 대해서 전투준비 태세를 내렸다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김여정이가 수많은 담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한국을 위협함과 동시에 이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이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을 해라라고 하는 담화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상황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좀 이제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